인천시립미술관에 대한 방향성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회장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윤석 인천원로 작가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홍선웅 인천문화재단 이사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도지성 전 인천미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광역시 한명숙 문화기반과장님의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문화기반과장 한명숙입니다. 예, 인천시립미술관 건립개관 시민공개 포럼에 많은 관심과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신 신수경 회장님, 기혜경 교수님, 조경재 대표님, 김노암 대표님, 차기율 교수님, 염지 작가님, 그리고 변순영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 시민과 지역 예술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 개관시까지 시민, 지역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 대표 시립미술관 위상을 강화하고자 매년 단계별로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는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개관 사전 홍보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오늘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9월 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지역미술계와 함께 지역미술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개 포럼을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딛고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고견들은 지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 준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컬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관을 조성해서 글로벌 탑 10시티 도시의 품격과 인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좀 박수 좀 세게 쳐주시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그리고 개관을 위한 시민 공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실 있는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은 물론 문화기반 과장님이신 한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7월 1일부로 문화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체육 전공이라서 사실 문화와 체육이 항상 늘 같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여기 기다리면서 우리 과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여기 인천이 문화적 굉장히 어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문화 활동들이 예술 활동들이 사실 서울로 집중이 되다 보니 인천에 사는 우리 일반인들 학생들은 그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갖는 이러한 포럼은 인천 300만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최되는 이 공개 포럼으로부터 인천시립미술관이 열린 미술관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조성하는데 첫 단추가 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미술관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엄입니다.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과 문화, 교육, 관광, 경제, 산업, 환경이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이자 문화산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지역 미술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문화와 복지, 예술과 체육이 늘 일상이 되는 초일류 도시 인천,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도 행복한 도시 글로벌 탑10 시티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민 공개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시립미술관의 건립과 개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권호승 시립미술관 팀장님의 추진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시립미술관 팀장 권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개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추홀구 하익동 587-53번지 일대에 기존 시립박물관 확장 이전과 함께 시설 면적 13,73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지하 1층에는 어린이미술관, 수장고, 복합예술공간인 다목적홀, 그리고 교육실, 지상 1층에는 뉴미디어실, 기획전시실 하나, 그리고 지상 2층에는 기획전시실 3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6월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그리고 2022년 8월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그해 12월에 토문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경관의 개혁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는 2019년 12월에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 용역, 2022년 4월에는 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 용역을,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과 시립미술관 전시공간 기본 설계 용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에는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시실 및 수장고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시립미술관 전시공간 등 실시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도 한 상반기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전시계획 등 개관 준비의 선행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성 확립을 위한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과 건립과 개관 과정을 공유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건립 사전 홍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공적인 시립미술관 개관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 미술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개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승 인천시립미술관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회사를 하는 도중 새로운 내빈 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김재엽 인천예총 회장님 잠시 인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신수경 한국근대현대미술사학회 회장님의 인천미술사 연구에 대한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인천미술사 조사 연구 용역을 제가 발표를 하는 게 저희가 10월 2일 날 그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사 영역 그 인천미술사 조사 연구 용역에 그 학술 연구 용역에 이제 체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일종의 소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 발제 순서는 일단 그 인천미술사 조사 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미술사 조사 연구 용역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 그리고 이 연구 용역에 의한 기대 효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인구까지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인천시는 2016년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은 국제도시로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1995년 34년 만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관들이 설립이 붐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데요. 1988년 서울시립미술관이 문을 연 다음에 그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95년 이후에 1998년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시립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2000년 이제 박물관 및 그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술관 설립 승인 업무가 그동안 문화부 장관에서 그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이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이제 미술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뭐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각 그 시도에서 미술관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그 광역시 직할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미술관이 없는 것이 인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그 각 지역에서 국공립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지역 미술사에 대한 연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방금 전에 권호승 시립미술관 팀장님께서 이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2019년
2017년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각각 여러 개의 그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기초자료 조사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사실은 운영 방안이 더 먼저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이 먼저 이루어졌던 건 이제 그 사전평가의 약간 조건부 승인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콘텐츠 개발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작품 소장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또 소장품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우왕좌왕하니까 그 운영 방안을 연구하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인천미술사를 이쪽에서는 기초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연구 내용은 콘텐츠 발굴 연구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올해 그 인천 시립미술관 개관 사전 홍보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오늘까지 3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인천시에서 이제 그 시립미술관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서 사실은 기초자료 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 개발이 되니까 계속 던져지는 물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인천미술사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인천을 대표하는 작가가 누가 있는지 계속 이런 물음들이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인명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도대체 몇 명일까? 어떤 작품들을 제작했을까? 또 인천 미술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물음이 던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인천 미술가에 대한 연구가 그 부족했던 원인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했다시피 일단은 인천은 서울과 거리상 굉장히 가까워서 문화시설을 거의 서울에 의존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타 지역 미술사 연구하면서 인천의 좀 차이점이라면 인천 소재 대학교에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게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1946년에 경인교대가 이 인천 지역에 설립이 됐지만 경인교대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자 그것도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1980년에 드디어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미술학과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97년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2004년에 그 미술 전공학과가 이렇게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 다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인근에 있는 이제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천 출신 인천 작가가 누가 있어 이랬을 때 서울에서 거의 그러니까 출향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인천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뭐 황해도라든지 이쪽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많고요. 또 타 지역에서 이 공단이 많으니까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다수 있지만 과연 이들을 인천 작가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노력 그 근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또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인천 문화사에 대한 연구는 보면 이 2023년 그 인천미술사 콘텐츠 발굴 연구에서 그 개항기부터 한국 전쟁기까지 인천의 전시 공간 및 교육 관련 시설 미술 단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고요. 또 2019년에 그 인천미술관 뮤지엄파크 이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전시 장소 공간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1950년부터 89년까지 전시 공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이루어졌고요. 또 1950년 이후부터 미술 단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천 문화사 정리를 위해서는 개항기 이후부터 문화사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 한국근현대미술학교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에서는 인천의 미술을 인천 미술가 또 인천에 자리한 전시공간 미술단체 교육기관 또 인천에서 이런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조사 수집해서 인천 미술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또 동시대에 인천 미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전시 기획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인천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인천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또 그 전에 인천미술 총서를 또 발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집필한 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근현대미술연구소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1994년 설립된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전문 학술 단체입니다.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22년에 학술 사업하고 학술 연구하고 좀 분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연구소에서는 학술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을 연구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학술 사업의 노하우는 공유를 해서 저희 이제 전문 연구진들이 이 연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범위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공간적 범위로는 근데 공간이 워낙 인천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직할시 또 그러다가 광역시로 이렇게 이제 계속 지역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구역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시 공간을 연구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저희가 인천광역시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게 미술 임명사는 1880년부터 1980년생까지 인천 출생 또는 인천을 연고로 한 미술가 미술 이론가까지 하기로 했고요. 문화사는 1883년 인천 개항 이후부터 1999년까지 인천 문화사 관련 전반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이제 1883년부터 2000년대까지 인천 미술이 변화해온 과정이라든지 동시대 미술 담론까지 그리고 이제 1, 2단계에서 누락된 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천미술사 그러니까 임명사를 일종의 이제 임명사전을 만들 텐데 요거를 저희끼리 이제 팀을 세 팀으로 나눴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다른 사업을 해보니까 1949년생까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1950년대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현재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작가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그리고 대부분 1949년생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찾을 때 사실은 대부분 작고를 했기 때문에 뭐 유족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문헌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950년대생 같은 경우는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960년부터 1980년생까지는 지금 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한정시켜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게 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은 작가 파일, 그러니까 작가 정보를 저희가 구축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사는 아까도 이제 분석하는 데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전시 목록을 이제 몇천 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시 공간과 미술 단체 또 미술 교육 기관 그리고 이제 인천이 좀 특별하게 저희가 또 눈여겨보는 게 인천 여성 국제 비엔날레가 여기서 계속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이런 게 이제 문화사에서 진행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총론에서는 인천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을 분석해서 타 지역과는 좀 다른 인천만의 특징을
고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항 이후부터 2000년까지 인천미술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미술사를 집필하는 거죠. 논고로. 그래서 시기별 흐름을 고찰하고요. 그리고 동시대,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살짝 제가 안 해봤던 영역이라서 동시대에 이제 인천 미술 현황을 분석해서 새로운 담론 제시까지 저희가 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미술 연구자를 몇 명 영입해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연표를 작성하고 또 수집한 자료들을 다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록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보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인천미술 임명사에 그러니까 36개월 중에 20개월을 할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천미술 임명사가 아직 제대로 이제 인천에서 진행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술가야말로 미술 창작의 주체고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임명사 연구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천미술 관련 활동이라든지 사건,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런 이제 사업이고, 또 기간도 그래서 굉장히 많고, 또 자문위원 회의도 임명사에서 이제 여러 차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과정은 일단 저희가 목록을 먼저 만들 거예요. 목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50년대생들은 이제 작관 작가가 많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해봤는데, 49년생까지. 근데 1950년생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천 미협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인천 민미협이라든지 계속 가서 이제 작가 목록도 요청도 드리고요. 또 저희도 계속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자료를 찾아서 계속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의 안 돼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60년생부터 80년생까지가 사실은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작가들 정보를 저희가 쉽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네. 이제 빨리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문위원회의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빼라, 넣어라, 이제 아무래도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겠죠. 특히나 뉴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신문 기사라든지, 특히 지역 신문이 굉장히 많이 인천 경기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해제문을 저희가 장발하고 몇몇 작가를 지금 현재 이제 해제문을 작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의 변화 과정, 그리고 연보까지 이 안에 다 집어넣고 대표적인 작품 한두 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작가를 이것만 보고도 딱 알 수 있게 이제 인명 사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부터 80년생까지는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구축해서요. 여기에 작가의 뭐 출생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작가 정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여 점 정도를 작가한테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출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파일명을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서 이렇게 폴더별로 다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문화사 할 때는 저희가 특별히, 물론 그 전에 임명사 할 때도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지만, 인천에 있는 이제 미술 단체라든지 대한공강, 또 미술대학, 또 기타 이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요청해서 이쪽 가가지고 직접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할 건데요. 지금 이제 인천 문화사 기초자료 조사 방법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일단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연보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김달진 연구소에서 나온 전시 자료집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밖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까지 쭈루룩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자료를 찾는데, 예를 들면 지금 조평이라는 작가가 내려와가지고 인천에 내려와서 남한 작가인데 황해도 연안 출신인데 인천공업고등학교로 이제 재학을 해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전시회를 이경성이라든지 이규성과 같은 작가들과 전시를 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됐다시피 제인홍대 미저들 열어요. 이럴 때 이제 전시 장소가 저기 나오죠. 인천문화원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인천 은성다방 같은 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1단계에서 임명사하면서 했던 것들을 다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문을 지금 경인일보부터 여러 이제 사이트들을 찾아보고 요 신문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문화사를 연구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아주 거칠게 지금 이제 조사한 상태로 전시 공간이 한 65개 정도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흐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는 한 4천여 건의 전시 자료를 갖고 연도별로 해보면 8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9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이제 대학교가 생겼던 게 큰 원인이었죠. 그러면서 단체전 같은 게 많이 열렸던 게 이제 큰 이유인데 전시 공간을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2군, 8구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한 4개 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일대는 그러다가 계속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는 시점에 따라서 요 흐름은 또 다르게 이제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2000년에도 해제 작업 이런 식으로 그 전시 공간명 넣고 전시 공간의 역사와 시각 자료까지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렸던 전시 개최되었던 이제 전시 목록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 단체 또 미술 학교까지 이제 문화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미술 단체만도 지금 요거는 과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막 최근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9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다 해제는 못하고 목록에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그런 단체들을 이제 저희가 해제문을 아까처럼 하는데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이거를 데이터를 내보면 시기별로 지역별로 이제 이런 차이들이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총론에서는 이제 미발굴된 추가 연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담론으로는 인천 미술의 이제 국제성 그러니까 인천은 근대 이후에 개항과 이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는 도시입니다. 인천은 그 인천 미술이 이제 대한민국 국제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해석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천 미술의 국제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예상하는 거지 앞으로 이제 저희 연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예정입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한말 이후부터 세계화 소통 출구로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은 현재도 이제 영종도에 그 인천공항에 위치해 있어서 국제화의 첨단 기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천미술계는 오늘날 관광자원과 전시 결합이라는 문화의 새로운 양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미술 이론가의 출생지이자 활동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유섭, 이경성, 성환경, 뭐 김인환 같은 이런 작가들이 그 한국 현대미술사를 주도한 이제 유명한 평론가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출생과 도시로서 그 인천이라는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천은 또 민중미술의 이제 선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대 이래 대한민국의 공업화, 산업화 과정을 선도한 도시로서 그 결과 인천의 노동 환경 현장에서 여러 미술 단체가 탄생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이제 그 사회 비판적인 참여 미술의 사례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장르 예술의 대표적인 생산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 건설 등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되는 그런 그 미래적 도시 공간을 지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최첨단 기술과 미술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 예술의 대표적인 생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용역의 그 기대 효과는 일단 인천미술사 기초자료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시기획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미술관 소장품 수집할 때 저희가
기초적으로 이제 작가와 작품을 수집을 하기 때문에 목록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또 소장품 수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위해서 그 서울로 이동을 한다든지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출신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작가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또 맥락화시키고 문화사까지 하다 보면 인천 미술 특유의 미학적 특징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인천 미술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인천 미술사 연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명사 문화사 총론으로 이루어진 이제 총서를 발간하면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연구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미술사 속에 인천 미술의 위상을 정립해서 그거 자체가 이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자원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수경 의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객석에 계신 관객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2부 공유 토론 시간에 직접 발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님의 국내외 미술관 건립 개관 사례와 변화 양상에 대한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혜경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 세션에서 의뢰를 받은 거는 국내 국공립미술관이 동시대에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작동하기 위해서 개관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관, 뮤지엄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 발생 맥락을 보면 소장품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라고 하는 전문직의 이름을 볼 때 큐레이터의 어원이 보살피다, 관리하다라는 큐라에서 유래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뮤지엄에서 소장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적어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이라고 하는 존재가 18세기에 서구에서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보시듯이 소수의 특권층에게 한정되었던 것이 점차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20세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상상의 공동체를 엮어내는 그 가시적인 어떤 그 표상을 만들어내는 공식적 그 제도로서 이제 안착을 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미술관의 역사는 소장품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전시로 보여주고 그 전시를 열어놨을 때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점차 1990년대 후반에는 그것을 해석하고 맥락화시키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동시대에는 담론을 창출하는 것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전 세계 뮤지엄들이 모여서 만든 아이콤이라고 하는 국제 뮤지엄 세계 박물관 대회에서 새로운 뮤지엄의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요. 유무형의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고 그것을 윤리적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 향유, 성찰,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아이콤이라고 하는 데에서 뮤지엄을 규정하는 건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현장보다 늦기 때문에 그럼 현장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나간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교육하고 담론을 창출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가 그 지역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예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그리고 미래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에 동참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이제 미술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미술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인천 시립미술관의 그 운영 방향, 그다음에 운영 전략,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천의 역사, 문화, 환경, 현재의 지정학.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인천이 이 처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시대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역 기반의 공공미술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건 거죠. 단순히 뮤지엄의 역할만이 아니라 동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미술관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인데요. 옛날에 미술관의 역할, 뮤지엄의 역할은 작품을 걸었을 때 약간 작품의 아우라가 있어서 우러러보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미술계를 아울러서 지역 작가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예술성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어떤 측면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동시대의 미술관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물결이 넘어오고 난 이후에 동시대 미술관이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예술성에 대척되는 관광과 대중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지역에 포커스를 뒀던 것에서 세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 미술계를 아우르는 것과 반대편에서 미술관을 브랜딩하고 도시를 브랜딩해내야 되고, 그 작품의 아우라를 주었던 것에서 요즘은 상품 소비처럼 미술관을 보고 가게 하는 백화점식 디스플레이, 스펙타클을 전제한 이런 것을 바뀌었다라는 건 거죠. 굉장히 이전에 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역할과는 상반되는 요소들이 동시대 미술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동시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미술계가 동시대로 진입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해요. 그 동시대적인 어떤 징후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종식, 그게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되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시대로의 진입,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진입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로 전 세계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따따따 WWW 인터넷이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하이라키가 있던 위계 질서가 있던 것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욕구들, 평등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이런 민주화의 열기, 그리고 6.29 선언으로 대변되는 참여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별되는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물결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경으로 여기는 우리 땅 넘어오지 마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국경의 개념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유경쟁적인 무역체제가 더 우선시하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우리한테 왔던 게 그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따따를 WWW 인터넷을 이제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어떤 기술력들이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퍼져나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문화도 이제 퍼져나가죠. 그래서 문화 대통령으로 서태지가 꼽히는 어떤 상황을 저희가 살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미술관 그러면 약간 성전식의 아우라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요즘 미술관 박물관의 최대의 경쟁 상대는 또 다른 미술관 박물관이 아니라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저런 데를 다니시고 저런 거를 좋아하시면서 미술관에 안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대중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술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그 다른 미술관에 가시는 분들을 우리 미술관에 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예 미술관을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관이 당면한 현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미술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도 너무나 복잡다단해지고 그 각자들이 그 행동하는 미술 생태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 중에 미술계는 이 많은 것 중에 전시 공간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고 특히나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1990년대 이전은 미술계를 주도했던 세력이 비평가였어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그게 큐레이터라고 한다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미술 시장, 콜렉터가 미술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작가를 키우고 그들이 작가를 키워내고 프로모션하는 데 굉장히 혁혁한 어떤 것들을 이뤄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만들어진 건 1969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국립미술관이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미술관, 흔히 말하는 시립, 도립, 구립 이런 공립미술관을 세우기 시작한 거는 지방자치제도가 나오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립미술관 설치의 1차 러시는 바로 지방자치제도하고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지방자치제도가 막 실시되면서 우리도 미술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만들었어요. 그냥 건물만 지으면 미술관이 된다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1차 러시 시기에 이렇게 많은 미술관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2차 러시가 이루어지는데 부산현대미술관, 전남도립, 그다음에 이런 미술관, 그다음에 지금 준비 중인 미술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2차 러시는 기본적으로 미술이 도시 브랜드, 도시 관광, 도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입증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오시마라든가 그다음에 빌바오 구겐하임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런 미술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망가져가는 도시, 다 망해가는 섬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미술관 하나 제대로 똑바로 된 미술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염원이죠. 그러면서 빌바오의 예를 봤을 때 인구 40만 그 망해가는 공업도시였다가 2007년 기준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고 그 파생 효과가 2조 1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도시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요소들이 미술관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공립미술관을 새로 만들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까지 해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미술관에 하기 시작을 한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 정체성 수립이라고 하는 게 개똥화라고 하면 개똥이가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근데 미술관 하나 만들어 놓고 A부터 Z까지 다 하라 그러죠. 그러면 얘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고 그다음에 그리고 미술관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화살표로 막 이랬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요구로 온다라고 하는 게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내 팔을 그 사방에서 끌고 있는 그 느낌? 미술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지금 아까 신수경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술관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그 미술관 정체성이 구현됐다. 그리고 그 미술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미술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 그 지역 미술사를 한국 미술사의 문맥 속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홍대로 작년 2학기에 홍대로 적을 옮기기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을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외에 서울시립미술관은 그냥 뭐 한국미술사라고 하지만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을 가지고 올곧게 한국 미술사를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그 어디도 아직 자기네 지역 미술사를 쓰는 미술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부산시립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부산 시립미술관 소장품 100선으로 부산 지역 미술사를 한국 미술사 문맥에서 엮어서 내기는 했어요. 근데 엮어서 내면서 여기도 몇 구 저기도 몇 구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부산시립이나 대구나 광주는 좀 나은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미술사, 그다음에 개인 임명사, 미술의 임명사 연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까 1차 러시 때 그냥 건물만 지으면 미술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사전 준비 없이 만들어짐으로써 1차 러시 때 만들어진 미술관들이 아직까지도 정체성을 구현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립이나 2차 러시에 만들어지는 미술관들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내몰리면서도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미술사 연구라든가 운영 방안이라든가 연구 용역을 계속하면서 뭔가를 축적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에서는 많이 달라졌구나, 고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뮤지엄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국가 속에서 그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엮어내고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국가 정체성보다는 지방 안에서 로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고 그 로컬리티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 DNA전을 했죠. 예, 그 20세기의 대표적인 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2020 몇 년에 저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전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미술계로부터 갖은 구박을 다 당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전시를 하고 있다고. 네, 아무튼 지금 그 뮤지엄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아까 화살표로 정반대 것들이 이렇게 미술관을 반대쪽에서 끌고 있는 것들을 그려드렸는데,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중심에, 옛날에는 우리 땅, 국경이라고 하는 게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계보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그 경계를 무시하고 넘나들면서 어떻게 자본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지가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구 넘나들다 보니까 보편적인 세계의 어떤 것들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보편성 속에서 우리 게 뭐지? 우리 걸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로컬리티를 찾아야 되고, 근데 로컬에만 함몰되어 버리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과 로컬이 결합된 글로컬 미술관으로서, 글로컬 문화기관으로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백화점과 성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전에는 미술 작품, 그러면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우러러보고 한 점 피스로 저런 게 우리 집에 있다면 나는 저걸 통해서 정말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우러러보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백화점 쇼핑하듯이 쭉 훑고 지나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면서 스펙타클이 바깥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활기를 치다 보니까 미술관에 들어와서 너무 정적인 것들을 못 참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도 살아남기 위한 어떤 고륙지책으로서 그 이전과는 다른
디스플레이 기법이나 전시 기법을 활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백화점의 상품 디스플레이와 유사해지는 어떤 상황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이전에 미술관의 디스플레이 방식이 이 종교 회화 교회에 걸려 있던 것을 미술관에 옮겨와서 우러러보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 다니구찌가 모마 건축하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 크게 실렸어요. 이게 백화점이냐 미술관이냐. 그러니까 아예 그 디스플레이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모마가 그 몸으로 구현해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도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오시마라든가 빌바오라든가 이런 그 문화기관을 통해서 문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거기를 찾아오는 외부의 관광객들, 그래서 도시의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이 되고 난 다음에 문광부가 대도 않게 이상한 얘기를 했죠. 이미 소장품으로 들어간 걸 다시 뺏어서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도시들이 그거 유치하겠다고 지역미술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한다 하는 국회의원님들과 한다 하는 지자체장들이 다 문화부와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자기네 도시에 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올 8월에 있었던 일인데, 부산이 그 지역 관광 활성화와 문화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뽕피드 분관을 부산에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지역 미술계가 한쪽에서는 뽕피드란 뻐꾸기 새끼를 키워야 되냐, 예, 1년에 250억씩 들어가는데 그 250억을 기존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더 활성화되고 좋은 애가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논의 하나와, 관광과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나의 아이템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그만한 돈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찬반양론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와 세계화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가 첨예하게 드러난 거를 이 상황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성과 순수성 사이에서 빌바오 나오시마 효과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문화기관은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도, 이게 돈이 들어가고 나면 정량적 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쟤네가 전시를 잘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 단체장이 예뻐 보일 수가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미술계에서는 이게 우리 지역의 미술관인데 우리 지역 미술계의 작가들은 어디를 가라고 저런 세계적인 전시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안배, 둘의 안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전략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관객과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바글거리는 미술관을 좋아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전시로 부산시립에서 했던 전시가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인데,
이 정말 10시 좀 넘어 10시에 오픈하기 전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오후 1시 정도 되면 이미 다 마감돼서 이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전시를 보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정말 부산시장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역 미술계 원로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제가 정말 미친 듯이 하고 다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갈등이 엄청 심하다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관객은 어떠냐? 관객은 좋은 거, 명화, 나도 이런 거 봤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 미술 전시를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해도 평균 이하로 와요. 지역 미술계의 기획전이라든가 개인전이라든가를 열어놓으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오는 관람객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오고, 하다못해 지역 미술계 분들조차도 선생님 우리 전시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 왜 전시 보러 안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 그거 다 아는데 안 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관객들은 이건희 콜렉션전 했을 때 뭐 5배가 늘었네, 몇 배가 늘었네, 신문에 연일 대서특필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또 이 데이빗 호크니 서울시립에서 했는데 데이빗 호크니의 판화가 70%였어요. 저 전시에. 그러니까 유화 작품이 아니라 어디에나 에디션이 있는 판화가 70%를 차지했는데 35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보고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미술관이 줄 수 있는 것, 줘야 하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가 돈을 내려주는 지자체가 주기를 암암리에 원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편차가 있다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은 작가가 없으면 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매개자입니다. 1차적인 창 제작자는 작가분들이세요. 그래서 작가가 고사하면 미술관은 존립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객이 오든 안 오든 오게 만드는 어떤 방식을 취하면서 손을 붙잡고 연대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그 예의를 갖추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동지여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미술관도 지역 작가분들하고만 같이 가면 정말 편해요.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술관이 존재를 해야지 지역 작가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따와야지 그 기회가 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시대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균형 맞추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인천시립미술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까 이제 신수경 선생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직 이제 미술사 연구가 이제 막 런칭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미술관 쪽에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지는 미술관들에서 뭐 운영위원이니 자문위원이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요청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지역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충남 그러면 생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뭐 그 창원 그러면 조각, 뭐 광주 그러면 동양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인천 그랬을 때 제가 껌뻑껌뻑거렸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석박사를,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석박사로 한 사람인데, 인천 그랬을 때 뭐가 있지? 아, 내가 아는 공성훈 작가님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특징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
그 담당 큐레이터한테 그래서 그 운영 뭐 마스터 플랜이랑 뭐랑 했다며 그 키워드를 뭐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디아스포라 이주 뭐 이걸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인천은 그렇지? 그러면 인천에서 나온 작업이 그런 대표작이 생각나나? 그러니까 도시의 특징하고 미술의 특징은 달라요. 특히나 디아스포라는 여기를 거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머물러야지 작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쳐가는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에 그것을 문화의 키워드로 이제 적어도 디아스포라 이주 이랬을 때 제 머리에 대표적인 작가님이 적어도 대표적인 작업이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올랐어요. 제가 부산 내려갔을 때 부산미술관의 정체성이 뭐예요? 라고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해양성이에요 라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해양성 누가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미술관의 키워드는 그렇게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잡혀야 되고 바로 반걸음 앞에서 내가 몇 보 움직이면 미술관이 1, 2년 행보를 하면 눈에 보이고 가시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체성 구현이 그 몸에 붙고 쌓여나가는 거지. 저 먼 데 있는 아직 작품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우리 정체성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될 수 있어요. 부산 해양성 도시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해양성 가지고 부산시립미술관 제가 4년 있었는데 해양성 가지고 뭐 만들지 못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여기서 어떤 거를 가지고 갈지 지금 미술사 기초연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술사 기초연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운영위원이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뭐 기회를 주시거나 질의를 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저도 나름 공부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미술사를 기다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가. 근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뭔지를 살펴봤을 때 저한테 눈에 보이는 거는 국내 그 어디에도 없는 한 지붕 아래 박물관 미술관이 같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뮤지엄 파크로. 이거는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뮤지올로지를 조금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뮤지엄은 하나예요. 근데 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그 근대기 때 우리나라에 번역어로 들어오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미술관 박물관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미술관 박물관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에 가서 메트로폴리탄이니 브리티시 뮤지엄이니 뭐 이런 데 보면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지붕 아래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박물관과 미술관을 그래서 일단은 요 눈에 보이는 걸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개관기념전 때 미술관 박물관이 인천의 역사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옛날부터 동시대까지를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 어떤 기획 전시 아니면 소장품 전시를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이 매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트랙을 정해놓고 소장품 전시를 하던 기획전을 하던 양 기관이 콜라보를 해서 인천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인천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메트로폴리탄에서 시대실에서 그러니까 그 뉴욕 맨하탄의 그 초기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역사 이것들을 이제 그 살펴보는 전시를 했었는데 이런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레이슨 페리가 브리티시 뮤지엄에 들어가서 브리티시 뮤지엄 옛날 소장품에다가
그 현대 작가가 그거를 재해석해서 자기 작업을 같이 넣으면서 전시를 했었어요. 이게 완전히 공존의 히트를 쳤던 전시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동시대 작가가 들어가서 박물관 콜렉션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들. 이게 이제 그레이스 페리 전시고요.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에서 지금 아예 메트브루에서는 이런 방식의 동시대까지 아우르는, 옛날부터 동시대까지 아우르는 전시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번 하라는 거 아닙니다. 트랙을 정해놓고 미술관 박물관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한다면 인천의 어떤 장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 르네상스의 작품과 동시대의 작품이 같이 나란히 걸리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건 로마에 있는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뮤지엄에서 하고 있는 전시 전략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부터 개관 3년 차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 특히나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딱 터뜨렸을 때 개관 첫 해 뭐를 보여줄 것인지가 그 미술관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그냥 그걸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장기 플랜과 마스터 플랜과 콜라보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 일단은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고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따야 되고, 그러려면 책임자를 먼저 뽑으십시오. 여기 이제 관련되신 뭐 과장님도 오셔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뽑고, 그 책임자가 소장품 전략, 전시 운영 전략, 미술관 운영 전략, 이 모든 것들을 큰 마스터 플랜 속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단타적으로 움직이면 스케줄도 먼저 해야 되는 게 뒤로 나가고 이러면서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가를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 이러한 과정에 가장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게 M+ 뮤지엄입니다. 홍콩에 생긴 M+ 뮤지엄은 개관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미술관인데요. 제가 M+ 뮤지엄을 알게 된 건 한 10년도 훨씬 더 넘었어요. 여기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개관을. 그리고 땅 파고 뭐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미 M+라는 실체는 없는데, M+ 뮤지엄은 이미 전 세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M+가 인터넷, 그다음에 SNS,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내보이면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하는 미술관이야,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미술관이야를 계속 홍보를 하고 내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개관도 안 했는데 그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팬데믹 코로나가 오니까 다른 미술관들은 다 오프라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준비를 안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개관 준비 때문에 아직 뮤지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M+에 대한 접속량이 늘고, 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라이징된 어떤 소통 채널로 구동해야 되는 게 M+가 샘플 케이스구나. 근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소장품, 소장 자료를 만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인데 요만한 사진 하나, 홍콩에서 찍은 근대기 사진 하나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 4-5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 시작이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회원이고 이 사람들 그림이 어떠고 그러면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면서 홍콩의 어떤 화파 하나를 소개를 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술사 축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미술관들이 지향해야 할 것이 거기인데, 근데 적어도 컨텐츠를 베이스로 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러니까 강릉에 작년에 오픈한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관은 리차드 마이어, 그러니까 강릉에 그 호텔이 하나 지어졌어요. 리차드 마이어가 그 설계한 호텔인데, 그 호텔이
오픈을 하자마자 랜드마크로 완전히 그 관광객이 몰렸어요. 그래서 강릉 시장님이 우리도 저런 미술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건축가한테 우리 미술관 하나 지으라 그래라. 라고 해서 지었어요. 근데 이 미술관은 리차드 마이어가 자기 이름을 쓰지 말아라 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설계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게 바닥이 개관 전 때 갔는데 이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 아그네스 마틴 전시가 있어서 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거보다 더 심해져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됐어요. 이거는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지금 민현중 건축가님이 그 건축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현중 건축가님은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계하신 분이고 단단한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그분의 설계가 뭐 어쩌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공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준공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미술관과 박물관이 어떤 방식으로 써 나갈 거고 운영할 것인지를 마스터 플랜을 미리미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시공과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발제를 해주신 기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님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 담론에 대한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조경재 대표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동인천에 위치한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라는 문화공간 대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조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 작가로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관점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는 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질문의 형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무엇에 대한, 무엇이라는 물음표로 생겨나는 질문보다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훨씬 더 강조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저가 이제 과거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2006년에 독일로 가서 2019년 한 13년 정도 독일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한 18년부터 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문화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무엇이라는 질문은 저의 주장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무엇을 해석을 하고 그거를 말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는 형태는 거의 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작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어떻고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전시를 딱 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이제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전시를 만드는 미술관이 최고 좋은 미술관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영화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영화가 아주 좋은 배우, 훌륭한 배우, 유명한 배우만 있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안 만들어지듯이 좋은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텝과 촬영 기술과 편집력과 연출력과 행정과 유통과 너무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되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전시도 굉장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작가로 전시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작가들,
그리고 아마추어 작가로도 진짜 좋은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천시립미술관이 그러한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전시를 만든다라는 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밌는 전시거든요. 흥미로운 전시고, 근데 그게 내용 갖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살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하는 거는 미술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뼈대 같은 이야기예요. 이 뼈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큐레이터님한테 받는 질문이 이거는 행정적으로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러면 이런 것들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작가가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미술관 제가 경험한 게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돼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제 큐레이터들한테 이제 큐레이터님들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 내용을 가지고 전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을 습득을 하고 그걸 연출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전시라는 건 약간 생명체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전시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 업체를 맡겼을 때 생겨나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미친 행정력이 동반되게 됩니다. 예,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행정력이 막 비교 견적서부터 해가지고 오만 걸 다 해가지고 그것도 큐레이터님들이 엄청나게 그걸 모든 행정측 처리를 다 해서,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시뮬레이션부터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업체를 넘기면 업체가 와서 그거대로만 만들어주는 형태로 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전시가 끝났을 때 여기에 사용됐던 모든 자재들 은 폐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90% 넘게 다 폐기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그 외부 업체가 와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날짜가, 왜냐하면 먼저 만들고 벽체를 치고 뭐 바닥을 깔고 뭐 벽을 칠하고 뭐 어떤 구조체를 만들고 그리고 뭐 와서 색깔을 칠하고 이런 게 2, 3일 안에 거의 뭐 전시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이 와중에 뭔가 실제 작업을 작가가 와서 걸었을 때, 설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이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으악 할 때가 많습니다. 작가로서. 그랬을 때 이거를 큐레이터님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조금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힘들어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레츠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의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립미술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간 분할이 굉장히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독일 예를 조금 들어보면 실제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큐레이터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작가와 큐레이터 만날 일은 뭐 첫날 말고는 거의 없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담당 테크니커가 저한테 붙습니다. 그 테크니커랑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고 자시고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훨씬 더 길게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한국 미술관에 테크니커가 있냐? 비슷한 업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관리 유지에 가깝습니다. 관리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대부분 작가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이거 여기에 벽칠에 여기에다가 뭐 못을 박으면 안 된다든지 뭔가 계속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관리 목적이 그 업무기 때문에 항상 뭘 못하게 하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크니커들이 명확하게 있고 아주
프로페셔널 테크니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분할 자체도 제 생각에는 베억스타트 같은, 그러니까 그 작업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적 시스템이 미술관에 무조건 탑재되어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술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 문화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이 거의 다 부재되어 있습니다. 극장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극장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그 무대 제작을 할 수 있는 극장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외부 업체가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가져와서 그거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되는 거고요. 분할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그 폐기물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는 모듈 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술관에서 만들어지는 그 연출되어지는 기술력이 뭐 대단한 기술력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가벽을 치고 바닥을 까는 정도의 그건데, 이 가벽을 칠 때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냥 강목으로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벽체를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강목만 굉장히 모듈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벽체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에 제대로 된 모듈 형태만 만들어진다면 공간을 최소한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듈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전시를 만들어냈을 때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미술의 관점은 수평적인 전시 연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작품들이 이렇게 걸리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게 모듈이 제작이 되면 어떤 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계단을 통해서 어떤 관객이 보는 시점이 바뀌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구조성 하나가 전시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작가님들과 함께 대규모 기획전을 한다고 쳤을 때 제가 봤던 모든 경험상 항상 어떤 아트 부스 같은 느낌의 전시로 기획이 됩니다. 전시가 하나하나 최대한 공평하게 공간을 분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전 작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획전에는 연출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가벽을 가장 많이 쳐서 거기에 이제 전시를 많이 보여주는 형태인데,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수평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수직적으로 상승되면서 이거를 공간을, 지금 이 공간도 지금 이렇게 앞을 저를 보고 있지만 이게 싹 사라지고 라운딩 되어지는 형태로 뭔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으로도 엄청난 재미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미술관은 기능성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능성을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기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미술관에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기능성만 하나만 탑재하고 있음으로도 굉장히 그 기획적인 선도성이 생겨납니다. 예. 큐레이터들이 굉장히 어렵게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상상하는 거를 여기에 뭔가 선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팀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팀원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성원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자를 고용해서 그 기술자로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술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기술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예술적으로 이거를 연출적인 연출자를 뽑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출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을 뽑아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독일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독일도 비슷해요. 뭐 이렇게 행정적 절차는 한국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예술가가 이제 살아가기엔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현재 지금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테크니커로.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럽죠. 예. 그러니까 인천시립미술관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전시를 하면 그 어떠한 관념도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성을 굉장히 잘 확고한 미술관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 좋은 전시, 그리고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전시하고 싶어하는 미술관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역 미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서울권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 작가님들도 여기서 전시하고 싶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장르를 없애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 사업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양한 융합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게 대표적인 게 공연입니다. 퍼포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예전 퍼포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 앞에서 뭔가 어떤 퍼포밍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공연의 형태를 그대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조명부터 무대부터 사운드부터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형태에서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공연의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술관이랑 극장의 형태가 굉장히 다 융합적으로 다 합쳐지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는 미술관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러한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게 인천시립미술관에서만큼은 형성됐으면 하는 희망을 한번 담고 얘기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조금 있다가 2부 토론 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노함 휴아트 앤 미디어랩 대표님의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미술관에 대한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김노함 선생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함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이어가지고, 저도 뭐 그 PPT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앞서 발제한 분들이 미술관의 뭐 역할, 기능, 의미 여러 가지 현재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 발제도 사실은 현대 미술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 예를 들면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실력 있는 그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 발제 제목에 AI 시대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뭐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시대가 AI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 너무 기뻐서 앞에다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노벨상들, 특히 이제 과학 분야의 노벨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역시 이제 AI가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우연히 제가 2000년, 2001년 소위 IT 열풍 시절에 IT 플랫폼 개발하는 일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미술 부자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전시 기획도 하고 공간 운영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2000년 초반에 했던 IT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정은 그 후에 제가 전시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어떤 시사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노벨상
쌍과 관련돼서 이 AI 기술 또는 이 분야가 어떻게 전통적인 그 과학 분야 또는 과학적 사유와 이렇게 문제를 낳고 있는가 또는 어느 부분 이슈가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요. AI를 활용해서 그 이전에 수행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러한 그 실험 과정을 아주 비약적으로 예산상, 시간상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과학 분야에 있어서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또 엄청나게 긴 연구 기간이 필요했던 그 연구 주제나 이러한 실험들도 AI를 활용하면은 불과 뭐 며칠 만에 그 데이터 값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을 수여를 한 거죠. 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AI를 활용했을 때 입력값과 출력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AI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러한 출력값을 냈는지 분명히 그 출력값이 효과를 내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 사고, 과학적 발견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미술관들이 이제 건립이 됐고 민관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도 다양한 이제 미술관, 갤러리, 뭐 전시관들 다양하게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건립이 되고 전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실제 그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에 개입하고 실제로 뭐 어떤 전시 기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만 그 미술관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규모, 특정한 작가나 특정 작품 형식, 주제 이런 것들로 전시를 하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됐는지는 사실은 이제 뒷소문으로 알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다. 아주 미술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아마 그 인천 시립미술관에 이제 앞으로 이제 건립을 하고 굉장히 멋진 미술관이 되고 매력적이고 영감을 주는 어떤 전시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우리 포럼의 제목에 답이 있죠.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이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함께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그런 프로그램 또는 구조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냥 우리가 슬로건으로 함께 하자고 해서 절대 함께 되지 않죠. 밀레니엄 이전에 가장 성공적인 미술관 건립으로 자주 언급됐던 기관이 영국의 발틱 아트 센터인데요. 발틱 아트 센터가 준비 기간 한 3년, 그러니까 약 한 500일 정도 기간 동안 이런 공청회죠. 이런 공개적인 포럼을 약 200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꼭 전문가들만 모신 건 아니고 다양한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주민들, 뭐 일반 시민들, 청소년, 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공청회를 200회를 했다는 거죠. 그럼 500일 동안 200회를 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데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 미술관의 의미, 기능, 앞으로의 뭐 역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그 애정과 진실성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의 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런 저도 뭐 지역의 여러 미술관들 준비 과정이나 건립된 이후에 여러 뭐 전시들도 관여를 해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그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나름 이런 유튜브 실황 중계도 하고요.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공공미술관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민간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단점은 굼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예산 사용이나 어떤 그 갖고 있는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공미술관이다, 사립미술관이다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죠. 어디가 좋은 전시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같은 관객 입장에서 같은 경쟁의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록 정체성의 공공미술관이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이나 인력 구성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할 만한 좋은 모델도 국내 별로 없습니다. 뭐 해외에도 뭐 많은 건 아니고요. 결국은 앞서 발제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미술관이 경쟁하는 게 미술관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분야의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과 현실 변화에 맞는 그 뮤지엄은 어디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내부에서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AI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아는 몇몇 뭐 카이스트가 됐든 또는 뭐 인문학, 심리학 분야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AI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시 기획이나 운영도 불가피하게 AI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찬반이 갈리겠지만 미술관 운영이라는 또는 앞으로 제한된 자원 하에서 효과적인 매력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AI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사례를 두 가지를 드리자면 최근에 미디어 아트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AI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런 전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AI에게 캐릭터를 부여해가지고 그 주제를 논쟁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디한 이러한 이슈들도 AI와 함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어떤 조형적이고 시각적이고 이런 스펙타클한 또는 감각적 감성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대화의 형식 또 소통의 방식 이런 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는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동일한 질문을 AI에게 2달 전에 질문하고 1달 전에 질문하고 최근에 질문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요. 답변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거의 비약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만큼 AI가 활용하는 데이터라든가 딥러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동일한 질문을 존댓말로 질문했을 때와 반말로 질문했을 때 답변이 달라요. 데이터 분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질문자가 어떠한 질문의 형식을 개발해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AI는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제한 이 텍스트의 일부도 AI와 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평론가는 제가 쓴 글을 똑같은 텍스트를 AI에게 주고 입력하고 이걸 누구누구의 어떤 문장 스타일로 바꿔라면 그대로 바꿉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 개발 얘기 나오지만 AI 없이는 경쟁력 있는 컨텐츠 개발하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원을 대기도 쉽지 않겠다. 다만 관건은 이제 AI를 돌리려면 전기값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로 제 얘기 이런 얘기인데,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에 컴퓨터 공부를 할 때가 90년, 91년인데 그때 MS-DOS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글 이전에 보석글도 있고 다양한 초기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이 개인사 속에도 걸어다니는 화석처럼 미디어 역사가 쌓여 있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다양한 세대의 미디어나 세대의 기술과 이런 경험을 지층을 쌓고 있는 관객이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의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뮤지엄 설계라든가 뮤지엄에서 관객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제해주신 김예암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분이니까 4시 5분까지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좀 오랜 시간 발제 들으시면서 당 떨어지셨죠? 뒤쪽에 간단한 다과 음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요 안에서는 드실 수가 없으니까 저쪽 문 쪽이나 밖에 쪽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4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